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재정정책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루버 교수님의 재정학과 공공정책 그러면 재정정책 이렇게 되겠죠? 요 책으로 하는데 앞에 챕터 1, 2, 3장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재정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인트로 측면에서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렇게 1장부터 앞에 부분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음미하시면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연수 문제라든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 토픽이 있으면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찾아서 공부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가지고 평가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방식은 이렇게 플립 러닝 비슷하게 해가지고 미리 한 2시간 정도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오프라인 수업은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재 보면 여러 가지 읽을 거리라든가 연습 문제라든가 각종 뭔가 발표할 만한 거리를 제가 혹시나 해서 만들어서 올리면 모두 다 그걸 과제로 해서 제가 점수 부여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걸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거 발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먼저 다신 분 또는 가장 의욕이 넘치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시험 성적 평가를 할 때요, 제가 가산점으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말이야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차피 100점 맞을 거고 출석도 어차피 빠질 것 같진 않아. 그러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챕터 1장 재정학의 연구 목적인데 교재를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학과 관련해서 우리 3페이지에 가보시면 재정학과 관련한 한 4대 질문, 그리고 왜 재정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재정학에 관심이 있는 토픽 4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재정학을 공부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동안에 일선에서 주로 중요하게 다뤄진 재정학의 토픽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생각해 볼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데 앞에 인트로 측면에서 살짝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측면에서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니까 2020년 1월 22일이네요. 2020 1월 21일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네요. 벌써 거의 한 4년 전 이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감염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2달 만에 감염자 수가 급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달 만이니까 5만 명 정도로 갔고요. 사망자가 700명, 그래서 5만 명 감염되었고 엄청 빠르게 된 거죠. 그리고 7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달 만에 이렇게 2달 후.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급속하게 더 진전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 것이 고통스럽긴 한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감염이죠.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이게 경제 측면에도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한번 짚어볼게요. 자, 경제 활동이 급격히 둔화됐어. 왜냐면 이제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 활동이 둔화되었고요. 자, 경험하셨듯이, 그리고 주와 지역 단위에서 상업 활동을 제한한 폐쇄 명령, 셧다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문 닫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부가 명령을 내린 거니까 뭐 여러 자영업자들이나 음식, 식당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또 경제활동과 고용에서 역사적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서 야, 그 충격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GDP가 2020년 2분기에 32.1 GDP가 거의 30%만큼 하락하게 되었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실업률이 2020년 이때 3.5였는데 뭐 두세 달 만에 14.8%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업률이 거의 15%까지 이렇게 상승, 육박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이거는요, 2009년 대공황, 이제 2008년 9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때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뭐 민간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재정정책, 재정학은요, 경제 주체가 누구야?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견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얼마나 경제활동을 제한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줄 보면 연방정부 차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거 반대. 그러니까 야, 정부 개입하지 말자 이거예요. 개입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국 질병통제센터와 보건당국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었는데 코로나19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2020년 2월 2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다. 물론 사라지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거의 4, 5년 후 그 당시 보면 엄청난 세계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고통도 금방 사라질 거야. 그 금방의 기간이 좀 장단기가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자, 후속적으로 이것은 예상 밖인데 코로나19는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고 잘 대응하고 있고 사라질 것이다. 계속 사라진대.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그 충격을 코로나 입장에선 좀 슬플 수는 있겠지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무시했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 말고 다양한 주 정부는 다 정부마다 대응이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대응들을 했는데 가볍게 보시면 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강하게 개입을 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가장 먼저 자택 대기 명령. 야, 집에서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택에서 대기하세요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후 6주 동안 38개 주에서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근데 6개 주는 좀 권고 정도고 5개 주는 일부 소수에 해당하는 거지만 소수에 해당하는 주는 자, 완전히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도 없었어요. 그냥 신경 안 쓴 거지. 명령도 없이 그냥 놔둬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다양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뉴욕주 얘기 나와 있고 플로리다주 얘기 나와 있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자, 바이러스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과 혼란을 우리가 입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혼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질문도 논의되었죠. 그래서 이 역할이 뭐냐?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바로 이렇게 진짜 실행했던 과거의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연방정부의 초기 대응은요. 거기 보니까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대규모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규모로 즉각 네, 이렇게 이루어졌죠.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2020년 3월 27일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한 2달 후에 바로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된 거긴 합니다.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CARES죠.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2조 2천억 달러. 느낌이 있으세요? 사실 이렇게 뭐 큰 단위의 숫자를 다루거나 이런 게 우리 개인은 이렇게 느낌이 크진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규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대한 규모의 개입에 초석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아니 이러한 법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몇 개 한번 보시죠. 자,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셧다운 하라고 그랬잖아. 폐쇄 명령 내렸잖아.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식당이 손님들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임대료 내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어떻게 해요? 자, 이동하지 마세요. 자택에 대기하세요. 이러면 뭐 버스나 여러 가지 뭐 전철 같은 등등등 공공요금 택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수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직불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가게를 구제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게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야. 아니 뭐 일을 해야 돈을 벌잖아. 지금 못 벌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 개입은 이쪽에 실업률이 엄청 높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특히 여행 이런 쪽에 항공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항공산업 같은데 항공산업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를 보존해 줍니다. 급여를 보조해 주고요. 오케이? 뭐 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같은 경우 이거랑 비슷한 건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업수당을 이렇게 금액을 증가시켜서 네,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속도가 이러한 걸로 인해서 좀 서서히 거기 보시면 진행 속도가 느려져서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방정부, 주정부의 대책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충격이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회복. 자, 근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약간 완화하다 보니까 또 다시 또 거기 보니까 마지막 단락에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5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미국의 9.11 테러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자들 수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경제가 좀 침체되면서 코로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긴급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정부의 또 국회의원과 등등등 정치권에서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지원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의회와 트럼프 정부는 여기 나와 있는 케어스라는 법의 후속 부양책에 합의하지 못했고요. 네 번째 줄 볼까요? 민주당은요, 실업수당과 소외계층에 대한 가구 지원금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공화당이나 행정부에서는 아니야, 뭐 약간 이념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낸시 펠로시의 하원 의장의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야, 예전에 너 이렇게 대규모고 즉각적인 게 없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빠져 있었을 텐데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단락 볼까요? 공화당은 실업수당을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은 안 된다. 거기 보시면 근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한다는 거, 포기할 것을 우려하게 되는 거고요.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는 표현을 쓰죠. 미치 매코넬의 상원 공화당 대표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너스가 되는 지원금 중단할 필요가 있다. 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대신 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되었을 때 미국의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공화당 트럼프와 약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민주당은 야, 계속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경제의 근로의욕이라든가 이게 활력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그런 역할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오히려 거기 보시면 공화당은 코로나19 소송에 맞서서 기업과 의료 제공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료 제공자들이 아니 코로나 백신 같은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사망하거나 하면 소송 같은 게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책임제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임제 이렇게. 약간 옹호하는 주체가 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블러블러 해가지고 아니다. 계속 더 재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단락 보시면 감염자 수의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2020년 하반기 내내 계속 싸움만 하는 거야. 우리나라만 싸우지 않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늘상 계속 평행하게 팽팽하게 대치 상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줄 마침내 12월 27일에 9천억 달러의 구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치되다가 9천억 달러의 구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됐어. 자, 새로운 경기 부양책은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직접 지원금, 세 번째 줄에 있죠. 실업보험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대출 연장. 코로나 때 또 학교도 못 가고 막 하니까 교육 같은 시스템이 좀 붕괴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게 되었고요. 또 새로운 법안은 고속 데이터 통신망 인프라, 그리고 세입자 지원, 식량 안보 같은 소수자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요거의 의견이 좀 반영된 거죠. 그래서 소수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특히 지원할 때는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과 같은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 이런 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나 민주당, 공화당 모두 중대한 양보를 했대요. 한 발씩 좀 물러나면서 정치적인 합의를 본 거죠. 자, 새 법안이 실업수당을 부활시키기는 했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수당이 부활했어요. 다시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수당이 근데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민주당이 조금 한 발 양보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금액 자체가 작아졌고요. 새 법안은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 보호를 포함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법적인 보호 이런 거를 이제 공화당이 많이 강조했는데 요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수당 같은 거 좀 더 증액해야 되는데 한 발 물러섰고 요것도
한 발 공화당은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19 위기는요. 다음 단락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생에서 경제적으로나 공중보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고요.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가 재정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요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간단하게 우리가 사례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6페이지 가볼게요. 재정학이란 퍼블릭 파이낸스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재정학, 퍼블릭 파이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정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정학은 뭘 다루는 것입니까? 하면 책마다 약간 정의는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관심사는 정부야. 정부. 근데 정부가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 내에 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내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바로 재정학입니다. 오케이? 경제 내에서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관점에서 재정의 지출이 쓰는 겁니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정부의 경제활동이다. 그럼 정부가 돈을 재원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가? 이게 지출이고요. 이게 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출 측면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네 번째. 자, 왜 코로나19 동안 추가적인 실업보험금을 지출해야지? 이거 왜 지출해야지?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다 일반적으로 의복, 오락, 화재 보험 등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에 맡기잖아. 아니, 왜 여기다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 경작에서 봤을 때는 민간의 시장에 맡길 수 있는데 민간의 시장에 그냥 맡겨서 시장의 원리에 왜 개입해야 되지? 개입? 자, 거기 보시면 민간 부분에 맡기면서 고속도로, 교육, 실업보험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는 왜 정부가 공급해야 되나? 예,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을 조달하는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거기 보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의 적절한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잖아. 첫 번째, 자,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텍스를 부과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세금의 규모는 국민들의 경제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어떤 종류의 경제 활동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아니, 어디에 세금을 내야 돼? 어디에 텍스를 부과해야 돼? 경제활동 중에서 누가 소득이 증가할 때 거기에 세금을 때리는지, 아니 물건 사는 행위에 때리는 건지, 집이 있네? 재산에 때리는 건지, 어떤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것들이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어디에 이번에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감면을 해줘야 되는가? 감세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이러한 세금이 경제계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살펴보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면서 미국의 상황의 경우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걸 뭐 길게 제가 뭐 하진 않고요. 짧게 끊어서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재정학의 4대 질문이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